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생생초대석에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나온 분이 저를 제일 긴장시킵니다. 오늘 생생퀴즈의 정답이기도 한 분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KBS 최경영의 경제쇼에 최경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를 진행하는 최경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이름 석자를 퀴즈로 냈어요. 아우, 영광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 환대하는 정말 상생경제를 꿈꾸는 방송 아닙니까? 생생경제가. 생생경제 흥하라.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정답으로 최경영 많이 예. 맞추고 계신데 6503님. 저는 3시에는 생생경제 듣고 4시에는 최경영의 경제쇼 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삽시다, 우리. 네. 2017님, 최경영입니다. 이분 제 꼭 읽어보고 싶어요. 남편이 이분 정말 박학다식한 분이라고 팬이라고 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고. 1732님은 민기웅. 민기웅은 누굴까요? 민기웅은 누구지? 그럴게요. 5454님은 최경영님입니다. 최고수죠. 그분 방송 들으며 타들어가는 마음 진정한답니다. 좋아요 역시 생생경제. 이렇게 예.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경영 기자님 칭찬만 너무 하면 나한테 좀 미안하니까 우리 예. 청취자들이 뒤에 살짝. 아유, 생생경제도 잘 나가시잖아요. 잘 나가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기자님 모시면서 참 여러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예. 오늘 생생경제 첫 출연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렇죠. 한 2년 전에 나왔죠. 그때는 한국 언론 오도독해가지고 경제 기사들 비판하는 것? 맞아요.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나왔었던 것 같죠. 한국 예. 언론만 보면 한국 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망했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IMF 환란위기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남미의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베네수엘라 예. 진짜 많이 했죠. 예.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간 것 같으니까 천원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예. 지금도 한국 언론은 한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쓰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아쉬운 건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보다는 출입처에서 내주는 보도 자료와 출입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네. 한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IMF 환란 위기를 당신들 환란 위기 왔어라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한국 언론한테 듣지는 않았거든요. 예, 외국의 신용평가사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경영의 경제쇼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국제경제 이야기 많이 하고 미국 경제 이야기 많이 하는 거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미안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이 없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국내에 모든 정부가 두 가지 경제정책이 있어요. 네. 어떤 정책이냐면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있거든요. 통화정책은 금리잖아요. 금리는 미국의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올릴지 내릴지를 사실상 결정해 왔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재정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지난 3월, 4월에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 말이죠. 여야가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확 바뀌었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1,000불씩 미국 국민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한국의 국론이 다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한국 언론에만 너무 함몰되지 말고 국제적 경제를 봐라. 어차피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전 지구적으로 봐야 되고 그게 굉장히 동조화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한국 정부나 한국의 시장이 아니고 또는 한국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니고 미국일 가능성 그리고 미국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하종강 교수님께서 최경영 기자가 왜 여기에 나오냐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종강 교수님도 왜 거기서 나오세요? 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서.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자님 왜 나오셨냐면요. 교수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자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골든 크로스라고. 예. 제가 이 책 보면서 와 역시 탁월하다. 참 쉽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모셨고요. 이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기자님이 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거 무슨 책이에요? 투자서예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인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 내용은 부동산의 시대에서 주식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슬프게도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가 간의 격차, 빈부 격차, 자산 격차, 기업 간 격차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그런 말을 썼었는데 설국열차에 엔진룸이 있어요. 우리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보면 설국열차가 계속 뺑뺑 도는데 그 엔진룸의 이름이 영원한 엔진입니다. 자본주의가 영원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엔진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엔진에 들어가는 그 친구가 아주 조그마한 친구여야 돼요. 하지만 노동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커서 너무 자라서 엔진룸에 맞지 않으면요. 그 친구는 다른 곳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죽게 되죠. 죽고 다른 조그마한 아이를 어디서 구해갖고 오죠. 네. 그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가 계속 굴러갔던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돈값, 사람값, 상품값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땅값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썼죠.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어떤 값이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가. 네. 안타깝게도 사람의 가격이 임금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좋겠지만 돈값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달러가 네.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현실을 좀 잔인하게 썼습니다. 생생하게. 왜냐하면 현실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그렇죠. 저의 저널리스트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부에서는 애널리스트인 이광수 의원이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2부를 이광수 의원이 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값이 결정하는 이 시대에 돈값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에 투자는 피할 수 없고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현실 인식이다. 그래서 그렇죠. 저널리스트로서 이 현실을 내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번 우리 경제쇼 청취자들은 아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생생경제는 보통 소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네. 이분들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버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무슨 투자서? 투자가 의미가 있나? 이 시점에 그렇죠. 투자가 가능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슬프게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 네. 지금의 회복도 자산시장은 거품이다 싶을 정도로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이미 다 회복돼 버렸죠. 이미. 예. 3월에 아주 침체기를 지나서 몇 개월 만에 다 회복됐잖아요. 그때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3조 달러잖아요. 네. 근데 그 3조 달러라는 액수는 미국의 2019년 예산이 4.4조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한꺼번에 쏟아부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5, 6년 동안 쏟아부은 액수가 또 3조 달러예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동안 3조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 거품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금리는 아주 낮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 버리네. 자산 가격 계속 올라가 버리네. 근데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전세 대출을 1억을 과거에 빌렸는데 대출 이자를 과거에는 30만 원 주던 걸 지금은 1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억 빌릴 수 있네. 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2억 올릴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본인의 자산과 현실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투자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산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가계 자산은 한 80%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60대 이상의 가구수 유주택자들도 40% 정도가 이자만 내고 있어요. 많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선진국들도. 그리고 자가 보유율이 55%라고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지만 네. 계속 집을 사야 될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우리가 한 3만 달러 수준인데 6만 달러, 7만 달러 수준의 다른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들도 65%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갭이 불과 10%도 안 남았다는 이야기죠. 네. 61, 2% 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럼 5%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주택자들을 빼더라도 1가구 1주택자들만 하더라도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사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물론 그거는 정부 정책의 잘못도 있고 그건 또 비판마다 마땅하죠. 책에서도 정부 정책의 잘못에 관해서 많이 지적을 해놨지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되지? 지금 뭘 보고 부동산을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그럼요. 그런 생각 고민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자님이 부동산을 어떻게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매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배가 아프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집이 있는데 한 2년 전에 샀어요. 네. 딱 두 번째 사본 거거든요. 직장 생활 25년 동안 하면서 전생에 2번 내지 3번 사는 게 보통 1가구 1주택자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마찬가지였고요. 30년에서 35년 일하면서 한 번 내지 한 3번 이 사이에 사죠. 그러면 우리 평균 집 보유율이 똑같이 나가는데 10.6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샀으면 2030년에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31년에나. 그러면 지금 사는 시점에 가격과 금리를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2031년에 가격과 금리, 자기자본 수익률, 투자적 관점으로 따져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자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투자적 관점으로 보고 내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다 중요한데 이 부동산 문제는 정부도 컨트롤 못하는 것 같고 예상도 못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2009년, 2010년, 2013년까지 네. 무려 한 5년 정도를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 지역 아파트가 한 35% 하락했습니다. 책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그래도 올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맞죠?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 그것도 맞습니다. 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고 미국 관점으로 보면 초저금리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 당분간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 다르긴 하지만 최소 2년 정도는 정책금리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금리가 낮다면 유동성이 이렇게 심하고 돈이 계속 풀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한 경로 우전성, 우리가 한 40년,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집착 그리고 그 부동산으로만 쏠렸던 그 80%의 가계 자산이 완전히 그 쏠려 있는 그 상황이 네. 앞으로의 40년, 50년도 계속 될 거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인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기자님이 예. 집 한 채를 사면 10년을 보통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그런 사람들 시각으로는 지금 당장 집값이 많이 오르고 뭐 어떤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10년 주기로 집을 그러니까 이건 투기 세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무주택 서민이나 1가구 1주택 서민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인구랄지 경제 성장률이랄지 아까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설국열차의 작은 아이처럼 한국 경제가 미국처럼 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일해서 제조업 공업국으로 열심히 자유무역하고 수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과거 20년 정도의 패러다임 속에서 보면 그 전에는 뭐 6%였다면 5%, 4%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네. 가장 크게 보는 요인은 중국이 한 5년 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 덕분에 2001년에 중국 경제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가 커졌어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가 않으면서 임금이 정체됐죠. 왜냐하면 중국이 막 팔아버리니까요. 세계 공장이 돼서 아마존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게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중국의 세계 공장, 그다음에 아마존 효과 이 쌍두마차로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상황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시대가 오고 보호무역, 그다음에 미중 경쟁, 블록화된 경제라는 것의 의미는 네. 자국의 노동자들, 아까 설국열차 속에 있는 자국의 작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이 아메리카를 할 것이고 바이 코리아를 할 것이고 바이 차이나를 하는 상황이 점차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국주의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 보호무역 하에서는 당연히 상품값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덜 팔게 되니까요. 그게 점진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너무 깊게 지금 관여가 돼 있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독일, 유럽 다 관여돼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다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빠져나오려고 시도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블록화된 경제면 경제일수록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면 보호하려고 할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은 조금씩 일어날 것이고 그게 몇 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빚져서 집 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사시면 10년 후에 파시잖아요. 투기꾼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은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졌잖아요. 대출 규제 심하죠. 세제 아주 높죠. 뭐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잘 판단하셔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짚어주셨는데 그럼 주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주식에 대한 현실 인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1초에도 막 거래량이 그렇죠.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좀 있다. 시간은 한 2, 3년 정도는 있는 것 같다. 지금 저금리의 상황이. 그 시간이라는 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좀 어느 정도는 금리가 안정된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본인의 자산을 유동화시켜 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이 다 유동화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왜 우리는 다 고정자산에만 네. 80%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 나중에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지금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예.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대로 부동산에 엄청 돈이 묶여 있고 정말 조금 있는 돈으로 주식하는데 이 주식마저도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 경제가
자산 축적, 특히 금융자산 축적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1,000조까지는. 1,000조까지는 그냥 돌파해요. 네. 지금 700조 정도 되는데 그게 다 금융자산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이 수출로 1년에 한 50조 원, 60조 원 법니다. 근데 1,000조 원을 5% 수익이 만약에 난다면 50조 원이죠. 그렇죠. 700조 원이 5% 남다면 35조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외쳤던 금융 선진국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본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튼실한, 물론 제조업을 포기하자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네. 제조업은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가지고 뭐 할 거냐. 같이 몰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제조업이 튼튼해야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동안에는 유동성 자금을 본인들이 갖고 많이 투자해라. 빚은 절대 안 되고. 빚은 크게 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자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계부채를 먼저 관리해야 되는 게 그렇죠. 먼저 맞다. 왜냐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는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지금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은 있잖아요. 그 한계 기업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 나라에 따라서 한 30%, 40%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독과점 대기업들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생생경제에서 아주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실 인식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경제쇼에서 못 받은 책 여기서 받을 수 있냐며 7212님이 문자 보내주셨고요. 예. 8704님은 투자에 돈이 없어서 투자는 포기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고 1416님 경제쇼에서 말씀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고 싶어서 이 책 사서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여기서 책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경제쇼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그 책 홍보 못 하셨죠? 못하죠. 어떻게 한 번 더 제가 기회를 드릴까요? 오실래요? 아니 뭐 그러지는 않고요. 예, 최경영의 경제쇼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그 말만 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생생경제 많이 들어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생생경제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예. YTN 라디오. 네. 예. 3시부터 4시까지는 생생경제, 예. 4시부터 5시까지는 최경영의 경제쇼 경제쇼. 들으시면 예. 여러분들 지금 골든클로스 이 시점에 여러분이 원하는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